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화교육 이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2015학년도 임용시험 연극영화 내용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6번 문제가 되네요. A형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B형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처럼 영화에 관련된 문제만 있고요. 연극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가는 영화 비평 중에 한 가지에 대한 특징이다. 가를 토대로 나의 기억에 맞는 용어를 쓰시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서술하는 것도 아니고 용어를 찾아 쓰는 얘기예요. 용어를. 배점도 한 2점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식, 촬영기법, 편집, 미장센 등의 반복적인 특성과 일관된 스타일이다. 일관된 스타일을 분석한다. 감독의 일관된 스타일, 그 감독만의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만의 일관된 스타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 이런 일련의 영화들 한 작품만 만든 건 아니죠. 여러 작품에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의식을 분석하는 내용인 거죠. 이러한 비평이 어떤 비평인지 한번 또 봅시다. 비평가들은 영화 속에서 감독의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드러난 역사성, 문화성, 그리고 정치성 등을 분석한다. 이것도 감독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감독의 일관된 스타일 중에 하나는 거죠. 역사적인 스타일, 문화적인 스타일, 정치적인 스타일도 감독의 일관된 스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초기의 대표적인 비평가 그룹은 고다르, 트리포, 로메르 이런 어떤 비평가들이 감독인 동시에 비평가죠. 프랑스 누베바그 감독들의 비평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일관된 스타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을 우리가 부르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일관된 스타일, 바로 작가라는 부분입니다. 작가주의 감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비평하는 부분이 작가주의 비평이 되겠습니다.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굳이 나를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1951년에 프랑스의 영화 비평가 바쟁은 까이드 시네마라는 영화 잡지를 주도적으로 창간하여 본격적인 작가주의 비평의 장을 열었다. 예, 이 작가주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영화사 시간에도 이 작가주의, 프랑스 르베바그라든지 그런 시대의 어떤 감독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가주의 비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세계 영화사에서도 다룰 수 있고 영화 이론 비평 부분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주의 비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주의 비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작가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주의에 앞서서 카메라 만년필설이라는 게 있죠. 바로 알렉산드 아스트릭은 1948년 에크랑 프랑스에라는 영화 잡지의 새로운 전의의 탄생 카메라 만년필설이라고 주장을 했죠. 카메라 만년필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발표했는데요. 작가주의는 카메라 만년필설에서 출발한다. 그쵸? 카메라 만년필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글을 쓰는 작가가 만년필, 펜을 사용하듯이 영화에서 감독은 카메라를 사용한다. 카메라가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의 만년필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작가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만년필설은 첫 번째, 영화는 탄생 직후 오락적 역할과 시대적 이미지의 보존이라는 기능을 선곡적으로 수행했으며 이제는 점차 하나의 언어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이때의 언어체계란 예술가의 생각과 고집을 표현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셋째, 언어체계로서 영화는 곧 카메라 만년필이라고 칭할 수 있다. 넷째, 이 은유적 표현은 영화가 시각적인 것에 압제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이야기체에서 벗어나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지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스트릭이 제기한 라카메라 스틸로에라는 새로운 전이 탄생 카메라 만년필설이라는 글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만년필은 결국 영화 감독이 자신의 주관적 예술 철학을 필름 위에 직접 써놓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독의 주관적인 예술 철학, 감독의 주관적인 이데올로기, 바로 작가주의 비평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감독의 이러한 행위는 미장센이나 카메라 워크 등 영화 언어의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 카메라 만년필은 영화 언어의 독자적인 스타일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화된 감독의 고유의 개성은 감독 고유의 개성, 그쵸? 주관적인 예술 철학 다 이어지고 있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관객을 향한 직접적인 의미의 전달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작가로서의 영상 필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만년필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릭이 품었던 새로운 영화에 대한 희망은 기존의 회기화된 영화의 종말이었으며 감독의 개인적이며 탄력적인 영상 미학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카메라 만년필은 사유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각되어야 할 사적 예술로서의 영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아스트릭의 카메라 만년필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작가주의하고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이제 트리포가 제기한 부분인데요. 카메라 만년필설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 바로 트리포의 이제 작가주의로 계속 가는 부분에 카메라 만년필 작가 정책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트리포가 작가 정책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가이드 시네마에 발표했습니다. 언제? 1954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글입니다. 프랑스 영화의 어떤 경향이라는 글에서 이 작가 정책이라는 말을 언급했죠. 여기서 트리포는 프랑스 영화의 질의 전통, The Tradition of Quality라는 질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리포는 특히 소설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생긴 스토리와, 그러니까 각색 영화에 대한 부분이죠. 각색에 대한 의존함으로써 생긴 스토리와 대사 위주의 영화 창작 방식을 비판했으며, 그 이유는 영화제 입상이라는 최종 목표에만 집착하는 영화계 전반의 타성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한국 그런 어떤 영화들이 상을 받는 영화제 입상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시나리오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기는데 급급했던 영화인들에게 미학적 창의성은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트리포는 영화 예술의 필수적인 미적 영감을 되살리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감독의 예술적 통제력이 보존돼요. 감독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죠. 감독의 어떤 역할, 주관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부분이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한 방편으로 트리포는 작가 정책이라는 말을 내세우게 됩니다. 작가 정책의 핵심은 시나리오란 단지 불완전한 기술적 토대일 뿐. 그쵸? 시나리오 자체가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감독은 이를 직접 수정, 보완하는 등의 예술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화 감독은 촬영 대본을 장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내러티브 구조를 추구하고 독창적인 영상을 즉흥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리포가 제시한 카메라 만년필설을 발전시켜갖고 작가 정책이라는 글을 발표를 하게 되죠.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작가의 역할, 감독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주의, 오테리즘이라는 authorship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어가게 되는 트리포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감독 스스로가 영화 작가, 즉 필름 오테르가 되는 거죠. 필름 오테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스스로 영화 작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테르는 영어의 author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로 문학적 작가나 촬영 기사로서의 장면 연출가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아티스트 개념입니다. 감독이 문학적 번역가에서
각색 영화를 예를 들은 부분이죠. 영화 작고로 변신해야만 진정한 영화인에 의한 영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필름 오테르는 제작 현장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관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필름에 감독의 예술 철학을 직접 써넣는다는 카메라 만년필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만년필설, 그 다음에 아수리 카메라 만년필설, 그 다음에 3, 4의 작가 정책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2, 4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작가 정책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론이나 주의가 아닌 프랑스 영화의 소실된 예술성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3, 4가 말했는데요. 작가 정책은 따라서 촬영 대본을 원재료로 활용하되 감독의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론을 불어넣음으로써 진정한 오테르로 거듭나야 될 일종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영화 산업의 주변부에 존재했던 감독들도 상업적 성공과는 별개로 진정한 영화 미학적 평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르누아르라든지 로베르트 브레송이라든지 자크 타티, 장 꼭도 등이 독창적인 영상 필체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영화 작가로 재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누베바구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를 비롯한 누베바구 감독들, 비평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작가군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주의, authorism 또는 오테리즘,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작가주의, authorism, 작가 정책이 3, 4의 작가 정책, 작가주의로 이어지는데 교량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영화평론가 앤드류 세리스였습니다. 앤드류 세리스 같은 경우에는 1962년 작가 이론에 대한 서론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앤드류 세리스는 3, 4의 작가 정책을 작가주의와 작가 이론으로 번역했으며, 작가 정책을 프랑스에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작가주의의 author이즘이라든지 아니면 작가 이론, author theory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작가주의 이론은 국제적인 영화 비평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세리스가 1968년에 저술한 아메리칸 시네마 1929년에서 1968년 에서 작가주의 이론을 보다 구체화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평하는 스타일 정리하는 그런 어떤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세리스는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억압적 환경에서도 독창적인 영화 미학의 탄생에 가능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영화 제작에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던 할리우드의 장르 관습도 감독의 독창성에 따라 자유로운 창작 공간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앤드류 세리스는 감독의 작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3가지 제시했는데, 바로 탁월한 기술적인 역량, 시각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스타일의 반복성, 스타일과 소재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의 재현되는 심오한 주제의식을 말했습니다. 탁월한 기술적인 역량, 시각적 측면의 독특한 스타일의 반복성. 세 번째, 스타일과 소재사의 긴장 상태에 재현되는 주제의식, 기술적인 역량, 그 다음에 스타일 반복성. 이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주의에 대한 문제를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작가주의 비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한 문제로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